안녕하세요. 형이상학 강의 유대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우리 초월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초월 범주에 대한 이야기는 엄밀하게 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형이상학의 논의 대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보면 뭐 1장에 뭐 초월 범주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루게 될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초월 범주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쭉 부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그 대학에 여기 글씨 폰트들이 좀 바뀌었죠.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중세의 대학의 과목이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학이라는 책을 배운 거고 자연학이라는 책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게 메타피직이고 이게 에틱이에요. 근데 에티카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줄여서 부르는 그냥 에티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학이 피지카예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개별적인 분과 학문 이름이 돼버려요. 이 대학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운대. 근데 철학을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쓰질 않았어요. 철학을 배우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우려고 하면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던가 윤리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던가 자연학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과라기보다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는 게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중세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이 철학의 분과가 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론이라는 책을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이라는 분과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빠졌지만 아니마 그 영혼에 대한 생명 현상에 대한 것들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심리학이나 그 영혼론까지 그러니까 생물학까지의 범주를 포함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뭐 따로 그 현대의 학문의 이름의 근거가 그 어원이 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는 이거 자연학이랑 피지카는 피직, 물리학의 물리학이 여기서 근거하고 에티카도 이어서 근거하고 자연학도 이어서 아니 참 형이상학도 이어서 근거하고 정치학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을 공부하러 가면 이제 철학을 배우는 거하고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러 가면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이제 근본학을 배우는 거고 그 실천적인 윤리학을 배우는 거고 자연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변화의 도상에 놓여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때 그리고 그 대학에서의 기본적으로 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배우는 겁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대학은 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불교의 사찰에 가서 조선 시대입니다.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스님을 만나서 제가 이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주자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불교 사찰도 철학의 공간이긴 한데 그곳에서는 불교 철학의 공간입니다. 거기 가서 금강경을 배우던가 이래야 돼요. 그죠?
금강경을 배우는데 이래야지. 그거 가가지고 뭐 대학을 배우고 가르쳐 주십시오. 중용을 물론 대학이나 중용을 공부한 스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업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자기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거죠. 호기심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호기심으로 해부학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제인테 누가 가서 해부학을 배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스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스님도 무슨 이 스님이 삼일체를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삼일체 강의를 하지만 자기 신앙과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스님이 불교 사찰에서 삼일체를 가르치진 않죠. 뭐냐면 불교는 불교의 철학 서적을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서원은요, 유교에서 서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서원은 크게 양명학이나 아니면 주자학 이두 가지가 있죠. 거기 가면 서원에서는 양명학, 주자학 어쨌든 유학을 배웁니다. 근데 내가 서원에 가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황에 가서 이황 그 선생님 저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쫓겨날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곳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곳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사찰은 뭡니까?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동화사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동화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스님들 공부하는, 그건 이제 불교의 수행과 동시에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간이 불교 사찰이잖아요. 그거 가면은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오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 스트레스 풀게 하는 장소는 아니고 뭡니까? 불교 사찰이라는 것은 불교 철학 용어를 불교 철학 서적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서원은 뭡니까? 어떤 곳이에요? 주자나 하여튼 뭐 양명학이나 이렇게 유교의 사상을 연구. 그럼 대학은 서구의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그 서유럽의 대학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세에 거기서 플라톤의 국가론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신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요. 중세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주의하는 곳입니다. 그걸 연구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곧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책이 아직 번역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대학에서 플라톤의 글을 이렇게 연구하면 철학과라기보다는 거의 고전학과예요. 그죠? 고전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주의자다 이렇게도 실제로 텍스트 들고 주의하는 것들은 거의 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논쟁의 장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포르필리우스가 신플라톤주의라고 해도 그죠? 그 사람이 실제로 범주론을 가지고서 보편론으로 논쟁하는 것이지 뭐 국가 이런 걸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의 책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엄밀하게 따지진 않아야겠지만 중세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공부하는 곳이다. 거의 그곳에서 말한 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철학이 곧 학문이다. 그리고 철학이 곧 학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철학의 분과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다. 거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후에 형이상의 역사가 달라져서 지금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도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하는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적인 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걸 태어나고 소멸합니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났으면 죽겠죠? 나무도 태어나면 죽겠죠? 이 과정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죽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는데 죽기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죽기 시작하는 병 걸려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계속 생성소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소멸하는 세상, 이거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변덕스럽지 않은 그 일관된 그러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이제 고대 철학의 큰 역할입니다. 예? 변덕스러운 데서 변덕스럽게 그냥 살아라. 이래 말하면은 곤란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길 지나가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서 그냥 보쌈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같아지는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것과 일치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연적이지 않겠죠. 자연을 벗어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생성소멸합니다. 생성소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성소멸. 그러니까 변화도상에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럼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하면 가능태와 현실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태와 현실태, 그 다음에 진료와 형상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변화도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수단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진료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고정되게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근데 진료는 무엇으로 변화되는 가능태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무엇이 될 가능성이에요. 이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얘는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진료가 있으면 무조건 변화합니다. 인간은 진료가 있어요. 육체거든요. 인간은 변화하죠. 지금 내 영혼은 나이가 안 든다 하더라도 내 육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라져서 지금도 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형상은 뭐냐? 이건 현실적으로 어떤 본질을 유지하며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변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얘들 둘이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어떤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와 변화하는 원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벽돌 같은 거 집과 벽돌 집은 집이 될 가능성의 현실화죠. 그죠? 집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시멘트와 벽돌 그 집이 될 가능성이 진료입니다. 그 진료와 그 진료를 집으로 고정되게 계속 존재하게 하는 형상으로서의 집, 그 자체, 집이라고 하는 본질, 집이라고 하는 기능, 그것이 두 개 결합될 때 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진료만 있다. 집이 될 가능성만 있지, 그 가능성을 집으로 조직적으로 집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형상이 없으면 그걸 집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 아파트 두 채 지을 만큼의 벽돌과 시멘트를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걸 집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벽돌을 집이라고 하는 기능과 본질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형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근데 벽돌 자체도 그 밑에 보면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가 벽돌이라고 하는 형상이 될 진료죠. 그러니까 이 진료가 현실화돼서 벽돌이 됐고, 근데 이 벽돌은 다시 집이 될 가능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존재는 무엇인가의 현실화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무엇이 될 가능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제가 수박을 먹고 그전 틱 뱉었어요. 근데 그 수박이 자란 게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수박까지 크진 않았지만 싹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박씨라고 하는 거 봅시다. 수박씨는 수박씨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현실화하지만 동시에 이 씨앗이라고 하는 현실은 버려져서 썩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박이
또 다른 수박으로 자랄 수 있는, 그죠? 그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수박 씨도 같이 먹는 사람, 저는 수박 씨도 같이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저같이 그냥 씹혀 먹혀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수박 씨에는 수박 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가능성의 현실화와, 그래 현실화되는 수박 씨는 또다시 다양한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항상 목적이 정해질 때 주어져요. 맞죠? 벽돌 그 자체는 그냥 벽돌입니다. 근데 벽돌로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니까 아파트의 진로. 그죠? 저 벽돌을 가지고서 책장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벽돌로 책장을 만드는 순간 그 벽돌은 책장이 될 가능성, 책장의 진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항상 뭐냐, 이 무엇인가의 가능성의 현실화이며, 동시에 그 현실화된 것은 무엇인가의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벽돌만 볼게요. 벽돌은 또 벽돌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진료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면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진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진료는 썩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형상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벽돌이 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벽돌 하나의 그 형상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그 벽돌의 형상과 그럼 그 집의 형상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고민도 중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의 가능성의 현실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무엇인가가 될 가능성입니다. 그죠? 그건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내가 될 가능성이었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서 내가 있지만 나는 또 무엇이 될 가능성입니다. 자, 가능태라고 하는 거,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가 정해져야 돼요. 그죠? 그냥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냥 자연계에서는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만년필은 가능성이 있죠. 필기구로 쓸 수도 있지만 만년필로 누가 사람을 찔러서 이거는 흉기의 가능성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년필 그 자체는 만년필이 될 가능성의 현실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현실태는 무엇으로 고정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제 눈앞에 텀블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텀블러는요, 텀블러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예요. 누구가 해서? 텀블러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텀블러가 될 가능성, 이 플라스틱하고 뭡니까? 금속, 이것들이 같이 이 진료들이 현실화된 거죠. 이 플라스틱하고 이 금속은 텀블러가 될 가능성이었고, 가능태였고, 그 가능태, 텀블러가 되기 위한 가능태였고, 그죠? 그 다음에 텀블러로 있게 만드는 현실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씨앗은 현실적으로 씨앗이지만 가능적으로 나물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씨앗 이전에도 생각해보면 씨앗이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의 현실태입니다. 하지만 씨앗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씨앗이지만 그 다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가능성이 됩니다.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죠. 나무도 현실적으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될 가능성의 현실화예요. 하지만 이걸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태워버릴 수도 있죠. 그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능태와 현실태로 존재한다. 자, 가능태로 있다라는 말은 역동성, 변화의 원리를 설명한다면, 현실태로 있다면 고정적으로 무엇으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합니다. 무엇인가 포텐시아. 그죠? 그 옛날 차 있었죠? 포텐샤. 이 차 이름을 듣고 안다 하면 좀 나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포텐샤. 그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 그 이제 그 차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힘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항상 무엇을 향한 힘이 돼야 됩니다. 그냥 힘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누구를 때릴 힘이 있던가 물건 들 힘이 있던가 뭐 그래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향한 힘입니다. 항상.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걸을 힘도 여기서 저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현실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태가 있어야지 가능태가 있습니다. 그죠? 현실태가 있어야 가능태가 있어요. 그 현실태는 뭐냐 하면 그대로 지금 있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각각상이 되는 게 가능태는 뭐냐 해보면 진료와 연결되고 현실태는 형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현실적으로 있게 하는 현실화의 원리고 형상은 진료는 무엇이 될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상과 진료로 만들어지고 진료가 되지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항상 무엇이 될 가능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없어도 형상만으로도 무엇임이라고 하는 본질이 사실은 되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영혼 플러스 육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이런 구분 안 하고 죽어보면 그냥 끝이다 이게 많죠. 유물론자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영혼과 육체가 없어도 영혼은 있죠. 그죠? 이때는 영혼은 이제 같이 천국 열차 올라타고 산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이 이게 없어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없어도 얘가 형상이고 이게 뭡니까? 진료죠. 근데 진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진료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뭡니까? 영혼은 늙지 않아요. 이 영혼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가능태로 계속 있는 이 역동하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무엇인가로 만드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무엇이 될 가능성만 있어요. 근데 그 무엇도 아직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이 될 가능성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단백질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이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생각하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단백질이나 이런 우리가 사람을 단백질 덩어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것을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사람으로 있게 만드는 형상이 필요하고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임과 관련돼요. 무엇임. 무엇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혼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현실적인 무엇으로 있으면서 생성소멸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상과 진료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은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료로 되어 있다가 변화하잖아요. 근데 신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에 진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규정해 버리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진료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료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은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요. 신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그것보다 결핍 상태라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위로 돌아가 볼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더 좋은 것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덜 좋은 거에서 더 좋은 거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신은 순수 현실태라서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왜? 무엇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결핍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완전히 다 채워져 버린 게 신이기 때문에 신은 무엇인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신은 그냥 신으로만 있는 겁니다. 순수 현실태예요. 그럼 순수 현실태, 즉 가능성이 저로 없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진료가 없단 말이에요. 진료는 항상 가능성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비유가 적자 어떤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뭐 찍어볼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뭡니까? 헤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것이 약할 뿐이지. 근데 그들이 무슨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그죠? 헤어졌어요. 그 속에 있었던 가능성으로 있었던 이혼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거죠. 그죠? 현실화돼서 지금 남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남이 되어도 둘이 따로 존재하죠. 각각. 하지만 그 둘 부부로 있었던 형상은 해체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진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벽돌이 다 해체됐으면 벽돌은 각각 있지만 집이라고 있는 거는 무너지죠. 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형상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 형상이 그 진료와의 관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부부가 깨졌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형상은 이 세계의 부부가 되는 모든 커플은 그 부부의 원리에서 부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는 커플은 뭡니까? 더 이상 그 이혼한 커플은 부부가 아니죠. 부부의 형상은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부부의 형상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이 서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다시 부부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옛날에 그거 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하고 떨어져요. 그럼 영혼이 따로 있죠. 영혼은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 영혼이 이 육체와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육체, 이 세상에 지상에 살던 대로 부활하겠죠. 그런데 이 시체는 뭡니까? 시체는 지금 이 그 형상과 분리된 진료죠. 그래서 이 진료는 엄밀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조은의 육체는 조은이 아닙니다. 조은이 소유하고 있던 육체예요. 그러면 조은은 누굽니까? 형상, 엄밀하게 치면 형상과 진료의 결합으로 돼 있던 그가 바로 조은이고, 그 사람이 바로 조은이죠. 그리고 그의 굳이 형상과 진료 중에서 누가 더 좋은이라고 치면 형상이죠. 왜냐하면 좋은 그 형상에 의해서 한 존재, 그러니까 무엇임을 가졌으니까 더 본질적인 것은 형상입니다. 하지만 한 존재로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형상과 진료가 결합됨으로써 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왜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만드는 거지만 그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부의 형상을 가졌다. 이 전 세계 5만 나라에 다 부부가 그 수억 커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억 커플이 다 서로 다른 모양의 부부죠. 그죠? 뭐 이혼 소송 중인 부부도 있고 아주 친한 부부도 있고 뭐 남이나 다름없는 부부도 있고 뭐 별의별 부부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형상은 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른 거죠. 그죠? 자, 보편과 객체의 문제 되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성, 어떤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편성이죠. 근데 진료는 이게 아니고 개체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했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그 부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 차이에 따라서 그 부부들은 서로 달라요. 그 모양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죠. 그거는 뭐냐? 사람의 형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현실적인 원리가 다른, 현실화시키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실화, 보편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보편적 원리의 차이가 아니라 그 보편적 원리가 다르다라고 보면 그건 아예 다른 종이죠. 보편적 원리는 같지만 그 보편적 원리가 구현되어지는 구체적 사례가 다른 겁니다. 조건이 달라요. 그게 뭐냐? 진료죠. 진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원리를, 보편적인 형상의 원리를 구체적인 존재로 있게 만드는 개체적인 환경의 차이, 그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는 어떤 원리를 현실화시 그러니까 그것의 가능성, 그것이 될 가능성은 그 가능성의 차이, 그 가능성의 차이에서 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게요. 사람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 나라 사람이나 이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보편적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됨이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 무엇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나라 사람은 사람인데 이 나라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구체적 조건이 뭐냐 하면 진료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현실화의 원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혼, 이것이 형상입니다. 이성적인 혼, 그것이 아프리카에 갔다고 쳐봅시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하니까 옷을 벗고, 그죠? 다니는 것이 가장 이성적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뭐 태양열이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살도 좀 검해질 수 있겠죠. 그것이 그들이 처한 구체적 조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영혼, 이성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를 구현시키는 구체적 조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원리와 그런 구체적 조건이 따라서 흑인의 문화가 흑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황인도 마찬가지고 백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료, 그 진료라고 하는 것을 좀 광의하게 넓게 생각해 보면 그 보편적인 원리를 구체적 존재가 되게 하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 존재가 되게 하는 가능성의 차이들로 인해서 보편적인 원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 제가 그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인쇄소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예를 들어서 1500부 찍었다. 그러면 1500부의 책은 다 똑같은 대한민국 철학사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책마다는 뭐가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종이가 있죠. 그래서 이 책과 이 책은 형상은 같지만 진료는 달라요. 그 형상을 개체적인 조건으로 드러내는 가능성인 종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종이와 그 종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고 내용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보편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과 저 책이 다른 1500권의 책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1500권의 책들은 어느 것이 더 대한민국 철학사고 어떤 것이 덜 대한민국 철학사가 아닙니다. 모두 다 동등하게 대한민국 철학사예요. 그죠?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했던 거 잘 정리해 보세요. 자,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다 이성적인 혼이라고 하는 형상을 보편적으로 다 가집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현상을 현실화시켜주는 그 가능성의 조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황인도 되고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막 저마다 다른 나라의 저마다 다른 조건들의 문화들의 서로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의 조건의 차이로 개체들이 서로 나누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개체화의 원리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진료는 개체화의 원리라면 형상은요? 그건 공통 본성의 근거가 됩니다. 네. 자, 대구에 있는 민들레, 광주에 있는 민들레, 평양에 있는 민들레, 뉴욕에 있는 로마에 있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 민들레는 서로 다른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민들레가 됩니다. 하지만 다 민들레예요.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인데 서로 다른 개체예요. 이 보편적인 하나인 것을 서로 다른 개체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진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본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민들레가 더 민들레고 광주 민들레가 더 민들레고 평양 민들레가 더 민들레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그냥 민들레예요. 하지만 차이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가능성의 조건의 차이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태로서의 형상,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진료가 다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은 서로들 간의 개체적 환경의 차이, 서로 다른 차이의 차이, 그 차이는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도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 보편성 원리가 드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차이예요. 하지만 모두 다 인간이라고, 인간됨, 사람됨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차이가 없어요. 더 인간 없고 덜 인간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지 이 인간, 저 인간이 있어. 더 인간, 덜 인간은 없어요. 이 인간, 저 인간이 있어. 근데 이 인간, 저 인간으로 나누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개체화시키는 구체적인 가능성의 조건들의 차이 때문이지 현실적인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중세의 보편자 논쟁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세의 실제론자, 이 사람들은 형상, 포르마라고 하는 것이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명론은 그 포르마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포르마 없어요. 이건 개인만 있어요. 개체. 이거는 모두, 그러니까 유대치, 이 뭐냐 하면 인간다워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뭡니까? 인간답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의 본성으로서 인간의 형상에 충실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인간다워라보다 유대칠다워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유대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냥 유대칠의 형상이 있어요. 유대칠의 형상과 유대칠의 진료가 있습니다. 유대칠의 형상은 진료로 개체화되지도 않아요. 유명론은 그냥 원래부터 유대칠의 형상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까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까지 큰 틀에서 가능성태와 현실태만 이해하세요. 형상과 진료, 궁극적으로 형상과 진료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단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신혼천사.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특수형 이상학이라는 말 있죠. 근데 그 중에 얘네 천사학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혼천사는 오직 형상으로만 있습니다. 신혼천사, 우리가 천국 가서 혼으로 천국 갔는데 거기서 나이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 사갖고 내가 지금 만약에 천국 갔는데 모세 만나가지고 몇 살이냐 하면 내가 지금 12만 5천 살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뭐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시간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천사는 시간을 벗어나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진료가 전혀 없어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헤아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진료 없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합성실체라는 말은 진료와 형상으로 결합된 거예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합성실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각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도상에 있고, 그리고 그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과 진료가 어느 순간 분리되는 순간 파괴됩니다. 왜? 그 형상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 진료는 돌아갑니다. 우리 죽음 같은 거죠. 영혼은 그대로 남지만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죠. 시계도 시계의 형상 그대로 남지만 부속은 썩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형상과 진료가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이 개체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보편적인 형상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보편적 형상만 남아 있으면 그건 우리는 뭐 감각할 수 없죠. 감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조건이 보편적인 형상을 으로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진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모든 것은 진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은 그렇지 않죠. 그죠? 신, 혼, 천사는 그 자체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감각되지 않습니다. 감각되는 모든 것들은 변덕스러워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육체를 갖고 있다 하면 이런 부피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내가 엿대를 부사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물체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가능성도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없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면적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혼천사, 신은 그 악수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게 없어요. 바디가 없습니다. 진료 없어요. 그죠? 그런 게 단순 신체, 중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형상으로만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형상으로만 있다. 이 말은 뭐 현실성으로만 있다. 현실태로만 있다.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태로만 있다.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아직도 결핍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합성 실체인데, 이것은 형상과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본질의 원리와 그 본질로 구현되어질 구체적인 조건들을 둘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떨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고, 붙어가지고 그 형태로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떨어져 보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동안에 있는 거고. 그죠? 떨어졌다 해도 형상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있죠. 우리 감각하는 것들은. 그죠? 자, 그리고 요즘 교회에 관련된 일들도 많습니다. 중세도 그 일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중세 때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신자라는 거,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잘 구현하는 것이 현명한 신자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면, 그 형상은 서로 다른 여러 구체적 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달라질 겁니다. 다양하게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 보편적인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태에서는 코로나 상태에 맞게 그 신앙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지만,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혼인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구체적 조건 속에서 달라졌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됨이 포기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상황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인의 형상과 그것의 진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한번 해봅니다. 목이 눌러요. 하도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애들과 있는 몇 시간, 몇 번의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40여 분의 시간,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